남북한 특별전이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평화 바람이 불다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K-메세나 네트워크가 주관합니다. 이번 특별 전시회에서는 남북한 근현대 미술사에 큰 족적을 남긴 김병기, 박서부, 이강소, 김태호, 민정기 등 한국 대표 작가들과 리쾌대, 정창모, 함창현, 선우영 등 북한을 대표하는 인민예술가들의 작품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남북한 전시는 그걸 해야 된다고요. 왜? 할 수 있는 상태니까 우선은. 그리고 남북한의 뜻을 서로 교환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2020년 저희가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통일부가 주최하고 저희가 주관한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오셔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남북한을 이야기할 때, 어떤 예술을 이야기할 때 그 국가나 그 체제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지 그 예술에 대한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역사란 무엇인가, 예술이란 무엇인가, 현대 예술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북한 사회주의 리얼리즘, 남북한 작가 비교, 이렇게 북한 미술이 이런 순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대 담론이잖아요. 보통 이제 뭐 사실주의, 해석주의, 마르크스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야기하는데 이 역사에 대한 큰 주류하고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데 결론 역사하고 예술은 동전의 양면같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처음에 예술이란 무엇인가 할 때 미학 시간에 진선미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진선미 이렇게 잘 알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선미를 치유해야 한다. 예술이란.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 본질적인 걸 이야기할 때 영혼육으로 인간은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역사의 문제하고 예술은 같이 맞물려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읽을 때 어떤 역사적인 큰 흐름에 대한 걸 알아야지 북한 체제에 대해서도 알고 그다음에 남한도 마찬가지고 그런 연장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미술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저는 이제 세잔, 피카소, 그 뒷상 이 세 인물을 굉장히 주목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세잔이나 피카소 뒷상에 대해서 잘 알죠. 그래서 세잔은 현대 회화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피카소가 세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뒷상 또한 현대 개념 미술, 다다이즘이나 이런 걸 열었던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피카소가 세잔이 처음에 이제 파리에서 전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피카소가 세잔의 전시관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세잔이 피카소가 세잔의 그 작품의 영향으로 입체파를 만들게 된 동기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현대 미술의 계보 이야기했을 때 이게 이제 그 복잡하지만 큐비즘과 현대 추상에 대한 계보인데요. 1890년부터 1935년 45년 동안 그 시기에 이제 현대화는 굉장히 분화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위에 제페니스 프린트한 것처럼 일본의 파나부터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의 조각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큐비즘과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현대 기하학적 추상과 그 다음에 비기하학적 추상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 45년 동안에 벌어졌던 현대 어떤 미술 계보가 기존에하고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 것을 이 도표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피카소와 뒷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은 뭐 나이는 한 6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그 현대 회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족적을 남겼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피카소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처음에 첫 질문이 그때 당시 이제 덕수궁 현대미술관에서 피카소 도예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카소가 왜 유명한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칠판에다 이렇게 기억자를 이렇게 쓰시고
기역자를 이렇게 그으시고 한 사람 여기서부터 이렇게 걸어왔을 때 그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 시간의 흐름을 어떤 평면적, 이차원적 평면적 공간에다가 표현했다. 그러니까 피카소 작품을 보면 이쪽 옆에 면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측면이 보이고, 그러니까 그 시간의 흐름을 한 시점에 표현했다. 그게 이제 피카소의 위대한 점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이 세잔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피카소와 딜상은 같은 비슷한 시기여도 그 형태나 이런 게 이제 전혀 다릅니다. 피카소가 입체주의적인 그런 미술 장르를 현대화에서 개척했다면, 딜상은 요즘에 그 어떤 그 다다이즘이나 요즘에 최근의 그 미술 사조에 다양한 어떤 길을 열었던 그 개념적인 것을 보여줬던, 그러니까 그림이 단순히 그리는 것이 아니다. 그림이 무엇이란가라는 걸 질문을 던졌던 새로운 어떤 현대화의 어떤 물꼬를 텄던 중요한 인물이 저는 뒷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과 이제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관계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모더니즘은 피카소,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앤디 오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앞에 그 피카소 뒤저장의 개념 같이 그 현대화에서 두 개의 어떤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고 발전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철학을 이야기할 때 이제 들레즈를 저는 주목하는데요. 들레즈가 이제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들레즈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지금까지 체제를 어떤 하나의 수목 모델하고 리전 모델로 이렇게 크게 비교를 하는데, 기존의 국가 체제나 그 다음에 모든 회화나 화풍이 기존의 어떤 중앙 시스템, 중앙 모델로 해서 중앙을 정점으로 해서 어떤 조직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는 그림을 그렸다든가 그런 개념이었다면, 들레즈가 말하는 리좀은 어떤 그 네트워크, 요즘의 네트워크이죠. 그런 개념으로 모든 게 이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서 수평적 네트워크, 그 다음에 모든 어떤 형태를 그린다는 개념보다는 어떤 그 서로의 관계적 속에서 어떤 걸 경청하기 때문에 형태를 똑같이 묘사하는 그런 거를 좀 해치하는 뭐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대기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말을 타게 되면 말의 그 진동이 있잖아요. 그 진동이 100이다. 그러면 내가 말을 탔는데 내 몸도 100의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말대기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식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사고나 이런 체제에 대해서 해체되고, 그게 이제 차이와 반복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어떤 생성되고 해체되고 다시 생성되고, 그래서 들레즈는 뭐 영토와 또 재영토화 이런 개념도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의 시스템은 변화되고, 그 변화된 가운데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 현대 회화에 요즘 작가들이 많이 좀 차용을 하고, 현대 회화에 대한 것들을 해석할 때 들레즈 철학이나 데리다나 낙강이나 이런 어떤 현대 철학자의 그런 개념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묘사하고 똑같은 형태를 그린다, 뭐 이런 개념을 이제 넘어서 어떤 본질의 형태를 그린다, 또 그린다는 개념을 넘어선다, 뭐 이런 식으로 현대 철학은 그 예술적인 그런 어떤 사조나 이런 거를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현대 회화에 대해서 뭐 강의를 하면 뭐 한 몇 시간 해야 되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현대 회화의 흐름에서는 우리 남한, 한국, 이게 현대 추상의 이런 사조의 흐름에서 어떤 그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면, 북한은 좀 성격이 다르죠. 주체 미술을 해가지고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성격으로, 그럼 북한의 미술 어떤 형태나 이런 걸 어떻게 전개가 됐나 이런 걸 좀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세잔하고 그 다음에 세잔 현대화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 전에 그 크루즈하고 밀레하고 크루즈가 있습니다. 사실주의. 그 사실주의 작가들이
러시아의 그 리얼리즘에 영향을 줬고 그게 당연히 북한과 영향을 주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지금 현대 남한 추상은 그 이후에 아까 계보 아시겠지만 다양한 그런 게 혼합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북한은 어떻게 보면은 19세기 중력 그 사실주의 그런 게 멈춰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대상을 똑같이 표현하는. 그런데 이제 현실은 거기에 이제 북한의 사회 문화 형성 그 여러 가지 어떤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그 리얼리즘이 들어가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성격이 큽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남북한 미술 비교해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남한의 지금의 이제 회화 양식, 북한의 회화 양식은 그 역사적 배경이나 그 사회의 어떤 형태 그런 것들이 지배를 많이 받고 북한은 모든 또 이제 그게 공산당 중심으로 이게 전개되기 때문에 우리하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 리얼리즘 할 때 이게 이제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있고 선전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인민의 사상과 감정의 시대 정신을 다룬다고 하지만 어떤 북한의 어떤 그 체제를 선전하고 또 같이 통합하고 이런 쪽으로서의 어떤 미술의 역할의 어떤 그 가치를 크게 둡니다. 우리 같이 어떤 자기 개인의 작가의 표현에서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것보다는 국가에 기여하는 또 당에 기여하는 또 인민과에 봉사하는 그런 개념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성, 인민성, 뭐 혁명적 낙관적 사실주의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당성 같아요. 북한은 어떤 국가 체제 유지가 중요하니까 기본적으로 이 미술 행위가 어떤 자기 개인의 어떤 걸 표현한다기보다는 국가 체제를 좀 잘 유지하게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 같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어떤 인민에 대한 봉사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작품을 하나를 그리는데 자기들은 작품을 이렇게 여러 점을 그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여러 점을 그리냐고 물어보니까 이 작품을 하나 그려서 평양 인민들한테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함경도 뭐 평양도 여러 개 그려서 똑같이 보여줘야지 그게 평등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하나 그린 오리지널티보다는 똑같은 걸 여러 장 그린 거는 거기는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뭐 선우형이 한 장을 그리는데 그 그리는 시간이 제한이 있지 않겠어요? 그 똑같은 거를 10장을 그리려면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좀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나눠서 공유하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전혀 이제 그런 유통이나 인식의 시스템이 좀 다른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용해공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데요. 김성민이 북한의 그 만세창석사 사장이고 지난번에 문 대통령 이제 평양 가셨을 때도 그 만세창석사 방문하셨어요. 그때 김성민이 이제 가이드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북한의 미술 쪽에는 최고 급에 있는 사람이 김성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회주의 특징해가지고 뭐 영웅적인 장면, 선명한 강한 명암 대비, 뭐 이상적인 장면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지금 옆에 김성민 작품은 이게 이제 뭐 유화나 아크릴화가의 조선화예요. 기본적으로 수묵 담체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그 리얼리티하게 어떤 현장성 있게 그 다음에 이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뭐 좀 굉장히 어떤 그 이때 식민지 시대 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장면인데 뒤에 좀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남북한 작가 비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작품의 좀 유사성 내지는 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같이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평화 바람이 불다 85페이지 도록 있는 아까 그 누구야 김만영의 신문 물는 사람들인데 이때 이 작품이 1957년에 그린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제철소 당시 남한에서는 이런 제철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좀 앞서 있었던 거죠 당시는. 그래서 제철소의 노동하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리얼리티하게 약간 인상주의 학부 비슷하죠. 그렇게 이제 그렸는데 김만영이 이제 초기 뭐 남쪽에서 그 올북했던 작가 중에 한 분인데 당시는 이제 그
해방 전후 과정에서 여기서 굉장히 훌륭한 작가들 북한에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가서 북한의 많은 교육이나 제도를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남한보다는 북한이 초기에 어떤 기본적인 리얼리즘 관점에서는 좀 앞서가는 그런 작품의 대표고, 여기 김한기 이제 우주 이 작품은 이게 2019년인가요? 크리스탈 경매에서 이게 136억인가? 130억 정도에 팔렸던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제 가격으로 팔렸던 작품입니다. 김한기, 원래 이 작품 김한기 선생이 그렸던 친구분이 한 47년 보관하고 있다가 이거를 이제 다른 분한테 파는데 그래서 경매에서 이제 최고 작품을 나왔는데, 김한기 선생은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수상미술의 굉장히 선구적 대가로 알고 있잖아요. 고향이 이제 신안군이고, 이분이 1956년 한 3년 동안 파리에서 활동하시다가 63년 상파울 비엔날레 가신 이후로 뉴욕으로 또 가서 활동을 해요. 뉴욕에서 이제 주로 그렸던 작품이 이런 점으로 어떤 표현했는데, 뒤에 나오나? 김한기 선생 작품은 아시겠지만 이제 점이 하나의 별이고 나고 우주고, 그래서 이 두 작품은 이제 주제가 우주인데 그 전에는 뭐 남과 영가 뭐 이렇게 주였나 봐요. 근데 이 두 개가 남과 여, 그다음에 음양, 그다음에 어떤 빛과 그림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우주의 에너지를 이게 점으로만 이렇게 표현했던 작품인데, 김한기 선생이 어떤 이 점 시리즈가 대표적으로 이제 추상에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케레는 이 작품은 아시죠? 교과서에 나온 작품인데, 두루마기 입는 자아상. 이케레도 1953년도에 포로 석방당해 북한에 이제 월북했던 작가예요. 당시 굉장히 최고의 작가인데, 이케레 이제 형이 여성이라고 그 전에 북한의 월북에서 북한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미술연맹 최고위원도 하고, 그 형 때문에 북한에 월북한 것 같아요. 북한에 가서 이분이 굉장히 좀 리얼리티하긴 하고 어떤 구성력이나 작품은 굉장히 훌륭하죠. 그리고 이 작품도 봐봐요. 이 작품하고 이 작품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과 이 작품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 작품하고. 네? 여기 보면 이제 뒤에 산이 있고 앞에 인물이 있고, 모나리자 같죠? 모나리자. 그런데 이제 그림을 그려본 사람은 이분 작품의 어떤 감성, 그리고 표현력, 깊이, 그다음에 구성력, 이게 좀 천재적이다. 그림 안 그려줄 사람은 와, 참 뭐 잘 그렸네 뭐 이 정도인데, 그 아는 분들은 와, 정말 이렇게 감동적이에요. 이케데. 그런데 이케데는 이제 북한에 가서 그 자기 감수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개발 못하고, 북한에 이제 가서 그 건설 제작소에서, 북한은 다 이게 공무원이에요.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첫째,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북한은 이제 김일성 평양미술학교 나오면 100% 작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집을 주고 월급을 주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 서울대 홍대 나와도 한 10% 되나요, 작가가? 그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100% 작가가 된다. 내가 평양미술학교 나왔는데 나가 집을 주고, 그다음에 월급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만세 창작사나 제작소에 이런 데서 그림을 그린다든가, 그렇지 않더라도 당에서 한 달에 뭐 3-4점만 그리면 되는데, 그걸 하지. 내가 노동현장에 노동하고 똑같이 줘요. 또 집도 주고, 그다음에 뭐 월급도 주고. 근데 내가 그림을 그리지 노동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100% 특별히 당성에 문제가 있다든가, 뭐 문제가 몸이 안 좋다든가 몇 가지 문제 외에는 100%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우리하고 다르게 굉장히 예우를 많이 해주죠. 북한의 인민예술가, 이제 공원예술가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인민공원예술가 되면 거의 우리나라 장차급 예우를 해줘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북한은 또 다른 건 모르겠고 예술 분야는 좀 예우를 많이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제 올라가서 그런 걸 좀 적응을 못하고 북한의 양강도 관계라는 데에 또 가서 말년에 좀 이렇게 빨리 북한에 가서 좀 성공 못하고 요조라는 거기는 성공 개념이 없어요. 남한은 개인이 성공한다 했잖아요. 북한은 더불어 어떻게 일을 하는 거지 개인이 내가 성공한다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아우지 탄가 간다든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케대하고 이인성 이분이 1913년생이고 이인성이 1912년생이잖아요. 이인성은 좀 요절했어요. 근데 이분도 굉장히 이 작품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인성 여기 가을 어느 날 어떤 누구 작품이 좀 떠올리잖아요. 고갱 그렇죠. 너무 고갱 같아 작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 사람이고 1920년에 이인성도 이제 일본에 유학 갔다 왔는데 일본에 니혼 미술학교 유학 갔고 니케덴 도쿄 미술 제국 미술학교 유학 갔다 왔는데 이때 당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니고 이때 연배에 조선시대 후기에 이제 막 이렇게 난을 치고 그런데 일본에 유학 가서 서양 미술을 이제 접하면서 고갱에 심취한 거예요. 고갱 작품을 카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은 우리 조선 사람인데 뒷배경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 색감이나 이런 거는 고갱에 많이 차용했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식민지 그 사이에서 어떤 그 조선의 어떤 고난과 아픔 이런 게 좀 배어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작품의 느낌이나 그런 거는 아주 훌륭하다. 그리고 이인성 역시 천재적이다. 이 감성 이렇게 또 그림을 표현한다기보다는 그 이렇게 얼굴 처리하는 거나 디테일한 걸 보면 정말 이렇게 어떤 정서적으로 풍부하고 뭔가 이게 범조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있다. 그걸 좀 느낄 수 있는 작품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케대와 이인성을 좀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이인성이 이제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보는 것 같죠. 이 누구 작품 같아요 이거. 이인성의 이게 여인 자상인데 이건 또 앙리 마티스 작품과 비슷해요. 앙리 마티스. 그런데 똑같이 리케데하고 이인성이 리케데는 도쿄 제국미술학교 졸업하고 니혼성은 니혼 미술학교를 일본 다 유학을 갔고 비슷한 연배인데 이 두 작품의 차이를 느끼겠죠. 이 밑에는 또 가작이에요. 위작. 한국에서 좀 이렇게 다니는 누가 저거 이제 진품이라고 막 이렇게 사라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위작과 진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케대 저기 이제 그 북한에서 이렇게 여성이 붉은색을 입었잖아요. 붉은색을 왜 북한이 좋아하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정말 모나리자하고 또 이건 더 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닮은 걸 떠나서 이 작품 구성이나 색감이나 그 느낌은 정말 천재적이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이 감성을 똑같이 이렇게 밑에 카피 알겠죠. 그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이 카피본 밑에 거. 이거는 이제 이게 옷만 바꿨죠. 밑에 빨간색.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기본적인 이 붓터치나 색감이나 표정, 얼굴 표정이나 근데 얼굴은 좀 서양인 닮았죠.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서양인 모델. 서양인 모델로 안 했겠지만 어쩌든 미적인 걸 좀 약간 서구적으로 유학 갔다 와서 그런 걸 좀 선호하는. 근데 이인성의 이 작품은 뭐 얼굴도 이그러지고 약간 말 그대로 좀 추상 표현주의 뭐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이인성과 이케대는 한 분은 이제 월북을 했고 한 사람은 이제 남쪽에 남았는데 이분은 이제 50년에 요조를 하셨죠.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역사적인, 그다음 개인적인 정서적 배경이 크다. 그래서 이게 미술을 볼 때는 어떤 걸 잘 그리냐 이런 것보다는 어떤 정서적 교감이 나의 코드하고 맞고 나의 뇌를 진동할 수 있냐, 나의 뇌를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미술은 어떤 그림을 잘 그린다, 못 그린다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북한은 당이 정하는 그거를 완수해야 돼. 그게 좀 뭔가 잘못되면 그거는 이제 그림을 사명을 완수를 못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길진석과 이게 이육로예요.
물론 이제 연배 차는데 길진섭도 이제 여기 서울대 미대 교수 하시다가 이분도 월북했어요. 길진섭에 대한 작품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한국 남쪽에서는 북한에서도 이렇게 이제 가서 김일성 평양미술학교 대학 교수 하시고 북한에 많은 제자들을 키웠던 그분으로 이제 길진섭은 좀 북한에서는 유명한 하고 그 다음에 이육로 이것도 똑같은 자화상인데 이거 자화상 같아요. 이 자화상 이게 이육로 자화상이에요. 이 자화상 같은가요? 이게 이 안양 교도소에서 가장 춥고 괴로운 날 그렸던 자화상인 거예요. 교도소에 깜빵에 있으면서 자기 자화상 이 검은색은 뭘 자기 몸을 표현하는 건지 뭘 이렇게 동그란 거는 뭐 어쩌든 본인의 어떤 괴로움과 안타까움 그걸 수묵담체로 자기 자화상을 이렇게 했는데 이용로 선생께서 1967년가요 동백린 사건이 있었어요. 동백린 이용로의 아드님이 아마 월북했는 것 같은데 그때 베들린에 가서 이제 북한에서 평양에 가면 아들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베들린에 간 적이 있고 그게 잘못 엮어서 이제 그 동백린 사건으로 안양 교도소에서 2년 동안 여기 이제 깜빵에 있으면서 고초를 당하시면서 자화상을 그렸는데 결국은 저런 형태의 결과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때 당신의 어떤 감성, 고통, 또 분단 조국의 아픔 이런 거를 저렇게 표현했다는 이런 컨셉이고 이건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자기 얼굴 자화상이잖아요. 그 이제 차이의 비교를 좀 이렇게 이게 길진섭의 이제 이게 대상 또 이게 그림 미대 가봐서 대상 입은 사람이면 이 그림이 얼마나 이게 감수성 있게 그림을 잘 그렸냐 이걸 좀 알 수 있어요. 그림 안 그린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그런데 어쩌면 이게 북한에 가셔서 저기 제자들 가리키는 건 1966년에 그린 거니까 아마 그 대상 같고요. 이거는 이제 이용로의 군상 86년에 그랬는데 1980년 광주 민주항쟁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많은 이제 군중들이 함께 더불어 뭐 어떤 그런 것을 이용로 선생이 이제 기본적으로 수묵담체 붓으로 하는데 문자 추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붓으로는 안 해봤는데 저런 어떤 그 표현 이런 에너지 이런 거는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김성민 이야기했잖아요. 저 지난날의 영예공 여기 보면은 이제 이쪽에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 같아요?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 이제 거기 뭐 지시하고 하고 있죠. 이쪽에 이제 노동자인데 이게 이쪽에 이런 이쪽에 붉은색 이쪽에 한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에 이제 한색과 난색을 보색 대우로 배치하고 이게 이제 피착지 계급 이렇게 모순과 대립, 그 인간의 심리적 갈등을 이렇게 묘사해서 어쩌든 이 작품도 김일성 주석은 굉장히 높이 평가한. 그다음에 뒤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몇 개 작품을 김일성 주석이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거기에 이제 포인트는 이 붉은색. 북한은 이제 레드를 좋아하잖아요. 붉은의 어떤 당성 내지는 현장성, 그다음에 그 어떤 인민의 어떤 노동자의 열정적인 거.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이 이 조소나 유화가 아니라 이렇게 조소나 수묵담체의 그림을 알겠지만 그런 기법으로 저렇게 리얼리티하게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북한 그 미술 이야기할 때 높이 평가하는 측면이에요. 뒤에 이제 쭉 보면은 유화 말고 조소나는 이런 리얼리티에 대한 어떤 감수성, 그 기법 또 표현력은 굉장히 좀 놀라운 점이 많이 있어요. 실물을 보면 더 이제 굉장히 그 드라마틱하고 그런 거 있겠죠. 여기는 박서우 선생님 묘법 시리즈예요. 박서우 선생 작품은 좀 여러분 아시겠지만 단색화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박서우 선생께서 이제 그 처음에 1970년대 그때는 이제 그 연필 드로잉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10년 정도. 그 이후에 이제 묘법 시리즈가 있고 이거는 1995년, 2000년 이후는 이런 시리즈였어요.
그래서 연필 시리즈 할 때 이제 박소 선생 그 둘째 아드님이 제 대학 후배인데요. 자기가 1학년 때인가 자기 어떤 이 모조지에 이제 뭐 대한민국 글을 쓰잖아요. 그 대한민국 이렇게 쓰는데 그게 글씨를 이제 쓰고 삐져 나가니까 그거를 막 연필로 막 이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감을 받아서 연필 드로잉 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드님은 자기가 원작 자기 돈을 줘야 된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박서구 선생님은 이 단색화 한국에서 독보적인 어떤 그 한 장르를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북한에 옛날에 그 서기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 북한에 이런 작품을 전시를 해야 된다 했더니 아 이거는 전시할 수 없다. 왜 없냐? 이게 무슨 고급 호텔 벽지지 이거 호텔 벽지를 어떻게 전시할 수 있습니까? 인민들한테 사기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북한에 남북한에서 그 공연을 많이 했잖아요. 이미자 공연도 평양도 하고 뭐 공연은 음악을 많이 했죠. 북한에서 남한 작가는 전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남한에서 전시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북한 작가가 온 게 아니라 그냥 남한 작품 가지고 했죠. 그런데 북한은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추상이 없죠, 당연히. 그리고 김일성 주석이 추상은 자본주의 쓰레기다. 북방부에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강령을 또 이야기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전시할 때 남쪽의 추상이 대세니까 한 10%만 하자, 20%만 하자. 이게 아마 협상 대상 같아요. 제가 2000년대 그 남북 그 회담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DJ 정부 때. 그때는 이제 이 아트 말고 다른 분야 건데 그 돈 문제죠. 이게 북한이 뭐 하는데 돈 얼마를 줄까? 우리는 이 정도다. 당신은 그거 가지고 일주일 회담한 거예요. 달러를 그래도 뭐 달러 총량이라도 총량 이만큼 준다, 줘야 된다. 우리 이 정도 하자. 이거 가지고 일주일 회담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쪽하고 우리가 북한에 전시할 때 기본적으로 남쪽에 요즘 추상이 대세니까 한 10%만 하자, 20%만 하자. 이게 북한은 안 된다. 아마 이거가 협상 대상일 것 같아요. 뭐 돈은 그 다음이 문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북한은 이런 추상은 이 벽지다. 벽지를 어떻게 전시할 수 있느냐. 인민한테 사기치면 안 된다. 이게 북한의 현주소예요. 그 관점으로 이제 추상을 보고 북한에 해야를 하면 비교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정만영, 북한의 또 굉장히 훌륭한 작가 저는 정만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강선의 저녁 노을이에요. 강선의 저녁 노을. 이거 이제 강선에 있는 제강소, 제철소에 붉게 타오르는 여기서 포인트가 뭘 같아요? 네? 이 작품의 중요한 거는 뭐 같습니까? 이거 강선의 저녁 노을. 그렇죠. 이거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대로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 주석이나 북한의 이제 이 소위 사회주의 그 정책을 결정한 모든 사람들이 이게 서구의 유화하고 비교할 때 너무 현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조선화가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몇 개 강령이 있어요. 그림에 있어서 어떤 조선의 형식, 조선의 색깔, 조선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가 서구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 그럼 조선화 이 표현력 이거하고 유화 자체가 색의 색감이나 농도 이 마력이 엄청 강한데 이 조선화 이게 좀 약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제 표현해야 되냐? 그거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게 북한 작가들이 창작사에서 제일 해야 될 게 그런 색 연구예요. 그다음에 이제 물성이랄까요? 뭐 그런 거, 표현 기법 그런 건데 이거 이제 김일성 주석께서 이걸 보고 굉장히 이렇게 칭찬을 많이 했던 작품이에요. 이 붉은색 이런 거를 이렇게 미묘하게 이게 이제 흐리게 나와서 그렇지 원작은 굉장히 이제 좀 감동적인 게 있겠죠. 이게 이제 유영국의 옆에는 이제 산입니다. 유영국 작가 아시죠? 유영국 작가 이게 산이고 이게 남과 북 작품을 비교하면 돼. 이게 남쪽에 대체로 남쪽 구상도 막 이렇게 남쪽은 다양하죠. 아주 리얼리티도 있고 사실묘사, 극사실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추상이 남쪽의 어떤 주류라고 했을 때 유영국 선생은 저희가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이렇게 컴포지션 구성했어요. 면 구성 그거 이렇게 이거 한 거예요. 컴포지션적으로. 그런데 유영국 선생이 이제 작품 보세요. 이게 백두산. 이 백두산하고 정영만의 백두산.
이게 남과 북을 굉장히 정확하니 표현해주는 두 개의 어떤 이념적인 내재된 형태. 이거는 또 당연히 김일성 주석이 너무 칭찬했겠죠. 백두산은 저렇게 뭐 저런 느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렇게 붉은색으로 그것도 이제 조선화로 이게 유화가 아니다니까요. 조선화, 수묵담체 그 기법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저것보다 이거. 이게 좀 흐리게 나와서 이건 또 유영국 선생의 백두산. 이건 이제 거의 전시한 적이 없다고 한 것 같은데. 이거 말 그대로 컴포지션인 거 이렇게 구성적이고 분할적이고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 두 작품 이건 이제 도록이 6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작품을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이 두 개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더 깊이 파보면 거기에 사상성, 그 다음에 시대성, 그 다음에 그 주민 어떤 그 시대 공동체 사람들의 정서, 열정적이고 그 다음에 하루에 예를 들어서 보통 9시부터 밤 6시까지 그렇게 계속 작업을 하셨고 그래서 누가 선생님 그렇게 작업한 거 물어보니까 아니 직장인들 다 그렇게 하는데 작가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굉장히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작업하셨던 유영국 선생님 작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창모하고 이강소 이렇게 했는데요. 정창모 선생도 이제 월북한 작가예요. 전주 출신에. 북한에 또 정창모 선생 작품이 많고 북한의 유명한 작가 베스트 뭐 5를 하면 정창모 선생을 꼽아요. 이 작품은 이제 정물했는데 이것도 이 조선화인데 이 그 꽃의 느낌이나 이런 표현력이 대단하죠. 지난번에 그 네덜란드 사학가가 그 일산 어디서 전시한 적 있어요. 그때 내가 영상을 봤는데 이 작품을 보고 자기는 대단히 높이 평가하더라고. 너무 훌륭하다. 원더풀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 원작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이 꽃의 느낌이나 이런 거를 조선화로 필치하는데 유화하고 유화는 이렇게 덧칠을 할 수 있죠. 근데 조선화는 덧칠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작가의 에너지, 감성, 그 미미한 자신의 손떨림 이런 거가 대단히 뛰어나지 않으면 저렇게 예민하게 어떤 거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없죠. 평면에. 이게 지금 백색 평면에 어떤 그 수묵담체 그 알죠? 그런 색감의 조화로 저런 느낌을 끄집어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감성의 예민함이 없으면 물 농도 가지고 저렇게 표현하는 건데 쉽지 않다. 그런 느낌이 이렇게 잡아내기 쉽지 않는데 어쨌든 정창모는 북한이 낳은 최고의 조선화가다. 그리고 작품도 많이 비싸게 좀 팔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면 이강수 선생은 이분은 이제 지난번에 2020년에 그 저기 전시할 때 어떤 그 아주머니 와가지고 아 이건 나도 그릴 수 있다. 이거 대단히 비싼 작품인데 그래가지고 아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강수 선생님 작품은 이제 뭐 오리 작가라 표현돼요. 오리 많이 그려졌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전체적인 이제 작품의 프로세스를 보면 또 설치나 실험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그 미술 사조 아까 거기 나오겠지만 지금은 장르가 이렇게 하나의 장르다 이게 없는 세상이 됐죠. 그 뒷상에 유명한 게 그 아까 그 제가 설명을 잘 못했지만 그 병기 그냥 일반 그 병기를 갖다가 미술관 놨는데 그게 자기가 의미로 부여하면 작품이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때 자기도 자기 사인 안 하고 그 병기 만들었던 그 사장 그 사람 그 사인을 한 거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미술 공부하다 보니까 뒤에도 제가 그렇게 결론을 냈지만 모든 사람은 작가다. 모든 사람은 창조자이자 작가다. 그다음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작업일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살았고 미디에 나오니까 작가다. 이런 헤게모니 내지는 그거에 속고 살았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해도 작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이 모든 작업은 하나의 작업의 프로세스고 작업이란이고 제가 말하는 주체자가 아니라 여러분 듣고는 있지만 듣는 사람이 이 네거티브적인 게 오히려 더 강렬하다. 제가 말하는 게 포지티브이고 듣는 사람 네거티브라고 하면 이 포지티브 네거티브 있잖아요. 근데 운동에서도 이 포지티브가 강하게 있어요. 네거티브가 강하게 있어요.
운동은 네거티브가 강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대학 다닐 역도를 했거든요. 여담이지만 이게 운동을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올리는 게 이게 포지티브, 내리는 게 네거티브예요. 운동은 어떤 거 더 돼야 되겠어요? 이 내리는 게 더 되는 거예요. 내리는 거 이 힘을 하는 거고, 올리는 거 이렇게 이 무게를 올려야 되니까 올리잖아요. 내리는 거를 이 무게를 지탱하면서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양과 음이라면 이게 다 의미가 있겠지만 오히려 양보다는 음이 강하다기보다는 더 깊이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운행이 되면서 모든 게 좀 해체되고 좀 기존에 우리가 교육받은 게 이게 진실이 아닐 수 있다. 현대화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우리가 길들여진 모든 사고 체계를 해체해야 된다. 그 데리다 해체주의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규정되어 있던 문자적으로서 선생이다. 그럼 선생이 의미하는 이거의 개념을 선생이 아닐 수 있다. 이걸 바꿔야 된다는 게 지금 현대의 문명 내지는 그다음에 예술 모든 영역에 우리가 지금 훅 들어온 거죠. 훅 들어왔으니까 지금까지 배운 거를 얼마나 많이 백조화시켜야지 이 새로운 날개를 달고 나만의 장르, 나만의 예술 세계를 할 수 있는데 북한은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하드하죠. 남한은 소프트하니까 가능성이 많고 북한은 하드하니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이게 또 이게 카오스적으로 운행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강선 작품은 그런 기운을 많이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설치하고 뭐 다양한 많은 걸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붓터치로 이렇게 이제 우주의 기운을 표현한 거고 자기 에너지를 표현한 거고 뭐 그런 거로 이렇게 이제 이 작품 원작을 보면 아주 그 에너지를 느껴요.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그 떨림, 그 감동을 느끼죠. 이건 이제 북한의 유명한 김성근의 파도인데 이 작품을 본 적 있어요? 이 옆에는 이제 공성훈이라고 제 후배인데 어쩌던 훌륭한 작가인데 아쉽게 그러는데 이 두 개가 이제 이 파도인데 이 공성훈의 파도는 이게 개운제 선생하고 함석헌 선생이에요. 함석헌 개운제 이 두 분이 이렇게 담수하는 거를 두고 뒤에 이제 이 파도는 우리 민족의 어떤 고난과 역사 이런 걸 표현한 거예요. 공성훈 작가가 성대에서 이제 인물전을 했는데 인물전에 그 뭐 개운제 함석헌 그다음에 뭐 김구 선생님, 박헌영 등등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인물들을 그렸는데 공성훈 작가는 함석헌과 개운제에 대해서 담수하는 사진을 이제 그 재단에서 빌려와서 그렸는데 저는 뭐 두 인물보다는 이제 뒤에 어떤 그 파도나 이 느낌 여기 보세요. 이게 디테일한 거 이게 기본적으로 또 이제 그림 그려본 사람 알겠지만 이런 느낌의 표현이 쉽지 않거든요. 똑같은 묘사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이 흐름이나 운행이나 터치나 이런 게 공성훈 작가를 알면 그 사람의 어떤 사상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태도나 이런 게 이제 이 작품에 녹아 있어서 저는 이 작품을 좋아하고 김성근 파도는 이제 북한에서 파도 작가로 유명해요. 2000년에 6.15 남북 공동선언할 때 김대중 대통령 두 분이 이제 서 있는데 뒤에 크게 파도가 그 김성근의 파도예요. 이 파도. 여기서 이제 좀 흐리게 나는데 어쩌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역시 이게 수묵담체와 조선화예요. 유화나 무슨 아크릴화가 조선화다. 조선화로 이런 물거리 일렁거림이나 이런 역동성 이런 걸 표현하기가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얼마나 잘 표현할지 모르겠죠. 유화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략 유화는 이 공성훈 작가 이제 이런 뭐 위에 덧칠하고 뭐 이런 거 기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수묵담체로 이렇게 표현하기 쉽지 않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여기 이제 공성훈 작가가 이게 함석헌 선생에서 이렇게 쓴 게 거기 도록에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이상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두 사람 함석헌과 개운 선생이 온몸으로 어둠에 맞서 아마도 이 두 분이 이 두 분의 삶의 무게는 저 굽어치는 검푸른 바다의 날카로운 바위들의 모든 무게의 모든 게 총합과도 같다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이거를 보고 이제 이 공성훈 작가를 내가 대학 해설부터 잘 아는 친구라. 그리고 2020년에 21년에 죽었다니까요. 죽었는데 그냥 이 스토리를 이게 말해야 할지 모르지만 이제 벽지에 사는데 그 비닐하우스 거기서 작업실을 했어요. 근데 비닐하우스가 이제 나중에 알았지만 비닐하우스 작업하니까 비닐하우스에서 그 농약 그런 걸 뿌려 있는데 그게 이제 땅에 이렇게 묻어 있었겠죠. 이게 밀폐됐고 거기서 작업하고 거기서 산다고 해보세요. 결국 이제 암으로 이제 2021년에 그랬는데 그런 걸 알면 이제 좀 마음이 무겁죠. 그리고 이 작품 속에 이제 그런 게 들어있는데 어쩌든 본인의 개인의 삶도 그렇고 이 두 분이 이제 이 한민족을 생각하고 우리 역사를 생각했을 때 이분들의 어떤 그 어떤 민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애정 그리고 게 겉붉은 이 바위 뭐 바다 이런 게 무게보다 더 뭐 크다 뭐 이런 거 이제 글로 써서 제가 그거를 거기다 이렇게 도록에 실었어요. 너무 이렇게 좀 마음이 와 닿은 것도 있고 공성훈 작가의 개인적인 그 마음에 닿아서 했는데 뭐 어쩌든 이 공성훈 작가와 어떤 그 김성근 작가의 똑같은 파도지만 그런 차이를 이제 좀 비교를 해봤죠. 여기는 이제 선우영 작가예요. 북한의 또 굉장히 유명한 작가야. 북한에 가장 인기 있는 작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선우영 작가가 이제 중국에서 작가 작품을 많이 이제 가격을 올렸어요. 중국에서 선우영 작가 작품을 제가 알기로는 한 200점 주문한다. 그러면 200점을 선우영 작가가 다 그릴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 내가 이제 그 이상은 뭐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 말할 수는 없지만 어쩌든 그래서 북한에서 중국에 가장 많은 인기가 있는 작가가 선우영 작가인데 여기 진체 뭐 세화의 대가 선우영이었잖아요. 그 세필 가장 디테일하게 그래서 이게 금강산 천녀봉은 이게 크기는 300호인데 저희가 이제 구입해서 전시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돌 부분에 그걸 부분적으로 보면 굉장히 디테일해서 약간 추상성이 있어요. 이게 큰 대작이고 또 이것도 이제 조선화죠. 조선화인데 원래 선우영은 저기 평양미술학과 갈 때 이게 상업미술을 했어. 상업미술 북한에서 그러다가 이제 조선화 유화하고 했는데 조선화하면서 굉장히 그런 디테일한 이런 그 감독이 있죠. 그냥 이게 단순히 그림을 이게 금강산을 그렸다는 개념보다는 그 어떤 내면성이 읽혀지기 때문에 작품 원작을 보면 좀 이렇게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아까 제일 그 인기가 많은 작가 한 명이 선우영인데 이 선우영의 금강산하고 아까 신장식 선생 국민대 교수 하셨잖아요. 그때 그 문 대통령 때 뒤에 판문점 뒤에 이제 그 금강산 그림을 거기다 설치했던 작가예요. 그래서 이 두 그림, 이 금강산의 두 그림인데 이게 또 남과 북의 이런 차이예요. 대상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 옆에 이제 이게 선우영의 금강산 만물상 기암절벽 이게 2018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에서 이제 선물 받았던 작품이에요. 이쪽 선우영의 기암절벽 이게 이제 그 삼남 홍골 의원이 가지고 있어서 저희한테 이제 좀 자료를 줘서 실은 건데요. 이거는 이제 신장석 선생님께서 이제 2018년 평양을 방문했는데 그때 그 양강도 호텔에서 새벽에 이제 평양을 보고 스케치했겠죠. 그거를 이제 한국에 남쪽에 와서 10년에 거쳐서 완성했던 이제 평양의 아침. 이 작품이 좀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어서 좀 이렇게 실었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의 정영화가 소용선 선생인데요. 정영화는 또 북한의 또 유화로 굉장히 유명해요. 이게 금강산을 그렸는데 저 뒤에 보면 거기 굉장히 전묘와 합법 같이 굉장히 좀 이렇게 추상성이 좀 있잖아요. 이것도 원작을 보면 매력이 있어요. 단순한 이렇게 산을 그린 게 아니라 약간 이 붉은색의 금강산에 이제 가을인데 굉장히 불타는 그 어떤 금강산의 어떤 그 단풍 뭐 이렇게 그런 거를 굉장히 리얼하게 그려요. 그다음에 이제 서영선 선생님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이자 작가신데 어쩌든 그 강렬한 색채로 어떤 역사 그동안 역사 많이 그리셨고
여기는 이제 그 포로인데 이 붉은색은 이제 어떤 그 6.25 전쟁 때 어떤 우리 흘린 피 뭐 그런 것을 좀 상징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청색은 그 자연, 우리 산하에 우리 젊은이들의 흘린 피를 약간 포로에 저 배꼽 크기인데요. 약간 그런 이미지로 그렸는데 서경 선생님 작품은 대체로 어떤 형태의 어떤 어떤 원석을 그린다 할까, 본질을 그린다 할까, 추상성이 내포되는 어떤 형상성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분단된 상황에서의 작가로서의 정체성, 그냥 이쁘게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강렬한, 그리고 나의 지금의 심정, 나의 지금 어떤 고통이나 어떤 지금의 정서를 형태적으로 표현하는데 힘이 있고 강렬함이 있다. 그게 감동을 줘요. 원작을 보면 더 이제 그런 매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형과 김병희 선생님을 이제 제가 비교했어요. 김병희 선생님께서 1945년 조선 미술가 동맹 초대 서기장이 김병희 선생님이에요. 북한 평양에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때 서기장 하시다가 그때 이제 내려올 때 북한 작가들 많이 모시고 함께 남아있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늦은 오후의 리얼리티 해가지고 북현무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돌아가시 1년 전에 그린 건데 이 북현무하고 남주작 이 두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이제 고급 벽화, 저도 안 가봤지만 그 벽화에 보면 이 아침에 빛이 들어오면 벽화에서 그려지는 그 강렬한 그 색감, 그런 게 너무 강렬해서 북한 작가들이 그걸 연구를 많이 한대요. 그 벽화에 이제 암갈색인데 붉은색도 있고 거기에 이제 빛이 비치니까 그 형태가 얼마나 강렬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추상적으로 김병희 선생님이 이제 북현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남주작이 있는데 그 두 개를 같이 전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너무 또 이 감동적이야.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어놓은 것 같은데 어쩌든 사람이 그냥 그 마음과 영혼을 이렇게 훔친다 할까? 그걸 이렇게 감싸준다 할까? 그런 매력이 있다. 그런데 이제 전형은 지금 현재 미술 서기장이에요. 현재 서기장이고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북한에서 아까 김성민 다음으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라고 보고 북한의 여러 이제 중요한 정책 결정을 전형이 이제 많이 하겠죠. 이거는 이제 전형은 금강산 소나무를 많이 그렸어요. 소나무의 대가다 그래요. 그래서 전형의 소나무를 자세히 보면 기존 소나무하고 좀 다른 게 소나무 꽃을 그렸다고 한 것 같아요. 소나무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소나무는 꽃이 없는데 전형의 소나무는 여기 보면 이렇게 꽃이 피어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꽃이 없는 게 기존의 김일성 주석이나 구세대라면 꽃이 피면 김정일이나 김정은 새로운 세대에 꽃이 핀다. 뭐 그런 이제 상징을 했다고 뭐 표현을 하는데 어쩌든 그 금강산 소나무를 통해서 지금의 그 북한 수령이나 북한에 대한 그런 거를 표현했다. 근데 이것도 크기가 이제 길이가 이게 5m 크기입니다. 5m 크기고 이게 1.5m, 굉장히 대작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봐서는 모르고 이게 원작을 봤을 때 그 어떤 크기의 마력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남북한의 그 문화예술 교류나 했을 때 북한의 전형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좀 주목한 인물이다.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 통일을 원합니다. 제 고향은 이 전남 강진 쪽 칠량이 있죠. 제 고향이 전남 강진 칠량이에요. 저 남쪽 바다. 그다음에 옛날에 저기 몽골에 어디 갔더니 이제 지구를 반대편에 하니까 우리 이쪽 고향이 제일 그 해양에 제일 최첨단에 있는 아주 지형적으로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고향 칠량부터 강진, 목포, 대전, 서울, 파주, 개성, 신호주, 간계, 계마고운, 양강도, 백두산, 만주까지 나의 꿈의 로드입니다. 열린 공간이 돼야 된다. 남북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다. 이념은 남과 북이 가진 지배계급들이 아직까지 자기들을 기득권 아닌 기득권을 횡포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그 같이 오면서 이야기했지만 늘 이쪽 이 파주 올 때 이 통일도로 올 때는 이게 한 2시간이면 평양 갈 텐데 또 30분이면 개성 갈 텐데 그런 느낌이 와요. 그리고 그거를 꿈이라기보다는 금방 될 것 같아 솔직하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책에 도록에 있는 거를 여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제 그 고향에 죽두라는 섬이 있는데 제 꿈의 섬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서부터 광활한 만주벌판까지 이 빨리 열린 스페이스가 열린 우리 조합가 선생님도 건축 선생님도 계시지만 열린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공간에서 섬 안에 섬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자존심 상하다. 난 개인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어디 뭐 투정할 수도 없고 이게 굉장한 좀 아픔과 침묵의 시간을 지금까지 흘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80년 대학 이후에 지금까지 저와 어떤 저의 존재 이유로 할까요? 늘 이렇게 뒤따라오는 어떤 압박 아닌 압박이 남북한의 어떤 열린 공간을 꿈꾸고 희망하고 그 공간 그 세계를 내가 뭘 해야지 그 생각을 늘 했어요. 남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래서 그 도록이 그래서 남북한 분단 이후에 최초의 책이다. 북한 작가 작품을 설명한 최초의 책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들고 나머지 우리 초등학교에 다 기부를 했어요. 북한 자료에 대해서 없으니까. 근데 이건 뭐 어쩌든 개인 요담이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창조자이다 작가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건 창조자 작가인데 지금 여기 사는 이제 모든 이거 행위 자체도 우리는 작업의 일환이다. 제가 남북 프로젝트나 뭐 어떤 여러 가지 하는 것도 꼭 그림만 그리는 세가 아니라 같이 하는 모든 프로젝트 자체가 작업이고 작업의 일환인데 그거는 제가 하는 것이랑 함께 더불어 하는 거고 하는 참여한 모든 사람이 작가이고 어떤 창조자이고 어떤 주체자다. 거기서 좀 자유롭고 기존에 내가 미대에 나왔으니까 작가다는 그런 거는 교만일 수도 있고 그런 건 이미 해체됐다. 그래서 세상에 지금 우리가 훅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역사란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유발 하라 요즘 무슨 유명한 책 있죠. 거기에 이제 석기부터 지금 AI 시대까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의 그전에는 넥서스, 사피엔스다 했는데 지금은 정보다. 그 네트워크이다. 지금은 정보의 총합이고 그러면서 제가 이걸 좀 정리하면 아침에 자면서 이제 일어나면서 이걸 어떻게 마무리할까 하다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옛날에 이제 우리 죽을 때 지금까지 나의 삶의 흔적이 싹 이렇게 파란점으로 이렇게 간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갔을 때 이제 하나님이든 어떤 거기 앞에서 나의 과거 행적을 다 드라마틱하게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진짜 그러나? 저 개인적 기독교 신자이긴 하지만 좀 반반이었는데 요즘 이제 이게 인터넷, 핸드폰, AI를 보면서 이 핸드폰에 내 모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검색하죠. 거기 다 기록이 돼 있고 제가 챗GPT 해보니까 이게 내 검색하잖아요. 내 검색하는 모든 거를 챗GPT는 다 저장돼 기억하고 있어요. 지난번 내가 뭘 잘못 기억하다 뭐 했더니 내가 옛날에 뭘 물었던 거를 이야기하면서 그거는 이렇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화하고 누구한테 다 여기 남아있죠. 그러니까 AI로 모든 저장의 데이터베이스가 여기 있고 나의 인생의 모든 총합의 총량인 이 핸드폰에 있는데 이번에 제가 중국 갔잖아요. 중국은 더 심하더라고. 이거로 뭐 인증하고 뭐 하고 모든 게 이 핸드폰으로 다 해. 그래서 내가 이 핸드폰 없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대대.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핸드폰을 컨트롤하는 주체가 있다면 거기에 모든 게 이제 컨트롤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영화에 네가 그 여름날에 했던 걸 알고 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거는 오픈돼 있고 열려 있고 그러니까 이거 천당 갈 때 지옥 갈 때 이걸 가지고 제출하면 당신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검색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되겠다. 나의 성향이 나오고 정말로 농담이 아니다. 챗GPT 해보니까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챗GPT도 100% 믿을수는 안 되지만 믿을 수 있는 거는 내가 입력한 모든 거는 기억하고 있다. 메모리에 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
내가 이제 작가가 보도자 쓰잖아요. 그걸 가지고 챗GPT가 이걸 응용해서 답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여기다 어떤 걸 저장할까 그 고민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여기에 다 입력돼 있다. 그래서 유발 하버리 넥스트에 석기부터 이제 AI까지 이렇게 오는데 그 주체는 정보다. 정보는 여기에 저장돼 있고 이 저장 정보가 1 플러스 1은 2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2 플러스 1은 2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 AI가 이 알파를 만들어서 당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 말은.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창조자이고 작가고, 이게 또 제 작품입니다. 문 대통령 갔을 때 이쪽 김정은이고 문 대통령이에요. 그 뒷 모습을 붉은 커튼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동행이라고 제가 작품을 만든 거고, 이거는 뭐 같아요? 우측에 사람이 아니고 이게 이제 이 코로나19 주제가 코로나19인데 이 쓰레기 강원도 이제 경기도에 있는 쓰레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쓰레기가 외부로 유출 이렇게 안에 보관은 못하고 외부로 된 거를 이 드론을 촬영해서 이 쓰레기를 이제 작품화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일상의 삶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조합하거나 캐치하거나 그걸 배치하거나 그걸 나열하거나 그걸 자기만으로 재해석한다면 그거 얼마든지 작품이고 나를 표출하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전공과 상관없이 자기가 글을 쓰고 인터넷에 넥스트하고 그다음에 이거 편집하고 그런 거를 전공과 상관없이 해야 된다. 저는 그걸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걸 포기하지 마시길 강력히 주장해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